너무 졸려. 난 왜 책만 읽으면 이렇게 졸릴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조이, 뭐 하고 있어? 오, 독서 중이었나 봐. 맞아. 근데 너무 읽기 싫은 거 있지? 난 왜 책만 읽으면 이렇게 졸린가 몰라. 그럼 잠도 깰 겸 퀴즈 하나 낼까? 좋아. 한글을 창시한 위인은? 에이, 이건 식은 죽 먹기지. 세종대왕님이시잖아. 오, 맞았어. 그럼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 말고 다른 업적이 뭐가 있으신지 알아? 한글만 만드신 게 아니야? 난 그냥 한글만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엔 세종대왕님을 알아보러 가볼까? 좋아, 좋아. 그럼 가보자. 출발! 저기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세종이야.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충녕대군이라고 불렸어. 충녕! 어찌 아비의 말을 흘려듣는 것이오? 여봐라, 당장 여기에 있는 책들을 모두 치워버려라! 충녕은 형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지. 낮이나 밤이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던 태종이 책 좀 그만 읽으라고 말할 정도였지. 나랑은 반대네. 우리 엄마는 내가 저렇게 책을 붙들고 살았으면 엄청 좋아하셨을걸?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자 태종은 크게 고민을 했어. 원래는 큰형 양녕대군이 다음 왕이 될 세자였지만 놀기만 좋아하는 양녕대군이 태종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셋째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아무래도 나보다는 충녕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낫겠어. 양녕대군은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는 동생인 충녕대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는 왕위를 양보했어. 1418년 8월 충녕대군이 드디어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 임금이 되었지. 세종은 임금이 된 후에도 늘 책을 가까이 했어.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평안하다. 어찌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꼬? 세종은 모든 답은 책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 나라가 발전하려면 인재들이 필요하다. 여봐라, 집현전을 세워 유능한 학자들을 양성하도록 하라. 세종은 능력이 뛰어나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집하여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어. 저 시대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집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결정이신데?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책이 있어야 하고 책을 만들자면 활자와 인쇄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책자도 활발하게 펴냈어. 어느 날 세종은 집현전의 학자들을 불러 평소의 생각을 말했어. 우리는 예로부터 말은 있었으나 이 말을 적어낼 글자는 없었소. 남의 나라 그린 한문을 빌려 쓰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소. 어려운 한문을 익힐 시간이 없는 백성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글을 쓰지만 한글이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 백성들도 많이 불편했을 거야. 맞아. 백성들도 불편함이 많았지. 글이 없는 민족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으니 경들은 나를 도와 우리 글을 만드는 데 전념토록 하시오. 예, 전하. 학자들은 밤낮으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세종 또한 학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였지. 1446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한글이 완성되었어. 허허허, 수고들 하셨소. 이제야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구려. 백성들은 모두 세종을 존경하였어. 농사도 풍년이 들었고 세금 또한 평등하게 내도록 만들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점점 좋아졌어. 세종은 이것 말고도 비의 양을 재는 치국이, 강물의 깊이를 재는 수표 등의 발명품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지. 하지만 세종은 몸이 그리 건강하진 못했어. 30대 초반부터 풍지를 앓았고 40대 초반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이 나빠졌지.
새로 편찬된 책들을 수십 권씩 직접 검토하는 열정을 보이다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어? 54세? 정말 젊으실 때 돌아가셨구나. 건강하셔서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훨씬 더 많은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을 텐데 말이야. 10월 9일은 한글날로 정해져 있지? 이처럼 한글을 만드신 게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야. 훈민정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 한글의 원래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글이란 뜻을 가진 훈민정음이야. 훈민정음은 물건의 모양을 본딴 글자인 중국의 한자와는 달리 입모양을 관찰한 후 소리나는 대로 만든 표음 문자야. 글의 수가 많은 한자는 전부 습득하기가 힘들지만 훈민정음은 28자만 익혀 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야. 또한 언제, 누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가 분명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훌륭한 글이지. 맞아. 국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들었어. 나도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요즘 한글을 파괴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말을 아끼고 잘 사용해야지. 오, 좋은 자세야, 조이. 한글 창제는 세종이 남긴 업적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야.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세종대왕이라고 칭송하고 있어. 갑자기 위대한 한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데? 세종대왕님처럼 많이 책을 읽어야겠어. 빨리 책 읽으러 가자. 예! 엄마한테 용돈 받았다! 조이야,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내가 청소를 좀 해놨는데 엄마가 용돈을 주셨지 뭐야? 5,000원이나 받았다고! 오, 착한 일을 하니까 용돈이 저절로 생기네? 축하해! 고마워. 조이가 지금 들고 있는 5,000원권에 그려진 분이 누군 줄 아니? 원래는 알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럼 5만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지? 그건 알아. 신사임당. 맞지? 오, 맞았어. 제법인데? 5,000원권은 그 신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이 선생이야. 맞아. 율곡이 선생님. 원래 진짜 알았는데 까먹었었던 거야. 모자지간이 지폐에 새겨질 정도로 대단하신 거잖아. 맞아. 오늘은 그럼 율곡이 선생의 일대기를 들여다볼까? 좋아. 나도 궁금해. 가자. 좋아. 출발! 바로 여기가 율곡이 선생님이 사시던 시대구나. 맞아. 바로 청렴결백 정신과 10만 양병설로 잘 알려져 있는 율곡이 선생이시지. 율곡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옆에서 울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딜 갔는지 통 보이질 않소. 대감! 도련님을 찾았습니다요. 그래? 어디서 뭘 하고 있더냐? 그게 뒷뜰에 있는 사당에서 마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요. 뭐라? 조상님,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제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생각이 깊었다고? 내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워지네. 어릴 때부터 유달리 어머니를 따르던 이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돌볼 만큼 그 효성이 깊었어. 13살이 되던 해 이인은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 그래, 장원은 이이가 누굽니까? 네, 제가 바로 이이입니다. 아니, 정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최연소 합격자 뭐 이런 건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장원을 했지만 이인은 결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장원을 하곤 했어. 이인은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는 이조좌랑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었어. 전하, 서로 편을 갈라 싸움만 하는 못된 관리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소.
내 이조자랑의 뜻을 잘 새겨 밝은 눈으로 잘못을 가려내겠소. 이인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임금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말했어. 이인은 또한 백성들을 지혜와 덕으로 다스렸어. 저 옛날에 저렇게 당당하게 임금님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도 있으시네. 그치? 강단 있는 분이셨나 봐. 하루는 말이야. 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인, 대장간을 차려볼까 하오. 대장간을 차리다뇨? 양반이 대장간을 차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엔 대장간이 없소. 그러니 내가 대장간을 차려 농민들을 도와야겠소. 대장간? 내가 아는 양반의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맞아. 양반이 대장간을 차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하지만 이인은 강단 있고 고집 있는 분이시라는 걸 조이도 여태 봐서 알겠지? 결국 대장간을 차리셨어. 많은 선비들은 이이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이가 사는 마을로 몰려왔어. 선생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 집은 너무 좁아서 자네들을 머물게 할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그만 돌아가 주시게. 어쩌면 좋지? 이희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먼 길도 마다 않고 왔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공부할 집을 짓는 건 어떤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집도 지을 수 있을 거야. 우와, 정말 그 선생의 그 제자인 건가? 아니지. 아직 제자는 아니지만 저런 자세로 찾아오면 뭘 해도 했겠다. 정말 대단해. 선비들은 공부할 집을 직접 만들고 다시 이이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부탁했어. 그리고 그 열정에 감동한 이이는 100명이 넘는 선비들을 정성을 다해 가르쳤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지. 양반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네. 이이는 임금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벼슬을 하게 되었어. 병조 판서가 되어 군대를 다스려야 했던 이이는 군사를 더 늘리고 훈련을 많이 시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전하, 북쪽의 오랑캐나 남쪽의 왜구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군사 10만 명을 훈련시켜 적의 침입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군사를 늘리는 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그리고 전쟁이라뇨.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이의 말은 괜한 걱정일 뿐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지만 이이가 죽고 8년 뒤에 왜구가 쳐들어왔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그제야 크게 뉘우쳤어. 그때 이의 말을 들을 것을. 임금님도 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엄청나시겠다. 이의 말만 들었어도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거나 쳐들어왔어도 훈련받은 군사들 덕분에 끄떡 없었을 텐데. 그렇지. 이이는 일찍부터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그가 죽은 뒤 남긴 재산이라고는 불을 붙이는 데 쓰는 쇠조각이 전부였어. 가난한 백성을 위해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말 본인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실 것 같네. 저런 율곡이의 청렴결백하고 올곧은 성품이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할 것 같은데? 나를 포함해서 말이지. 오, 조이, 이제 이런 생각도 해? 기특한데? 네 덕분이지 뭐. 오늘도 이야기 고마워. 뿌듯하네.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볼까? 응, 가자. 이번 여행은 수원이구나. 시장도 가고 벽화마을도 가고 화성엔 꼭 가야지. 조이 안녕? 어디 가나봐. 왜 이렇게 신났어? 안녕.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수원에 가기로 했거든. 너무 신난다. 오, 수원에 볼거리가 참 많지. 특히 크고 견고한 화성은 문화재로 기록된 팔다문과 화서문 등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잘 보존되어 있는 훌륭한 건축물이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그렇게 튼튼하게 지으려면 만드신 분들이 엄청 고생하셨겠지? 그랬겠지. 여행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알아볼까? 오, 너무 좋지. 다녀와서 가족들에게 멋지게 설명해줘야겠다. 그런데 화성에 관련된 위인이 누가 있더라? 언제나 백성을 생각하며 기술과 학문을 널리 전파한 인물이 있지. 그래? 궁금해지는데? 어서 가자, 빨리빨리. 출발! 형 공부하기 싫어.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알면 걱정하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 이게 무슨 소리지? 응? 저거 야경이 아니야? 집중. 야경이? 잠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야경. 정약용? 정답! 오늘 만날 위인은 바로 저 어린아이 정약용이야.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했는데 4살 때 천자문을 다 외울 정도로 총명했지. 4살에 천자문을 뗐다고? 오늘 위인은 떡잎부터 다른 똑똑한 분이시구나? 그럼 똑똑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장난기도 많은 아이였어. 개에게 돌을 던지다가 물릴 뻔하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기 위해 눈을 휘젓고 다녀서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기 일쑤였지. 아주 장난꾸러기셨네. 정약용이 7살 때는 말이야. 아버지! 웬 소란이냐? 아버지! 벼루와 붓이 필요합니다. 빨리! 벼루와 붓은 왜? 놀다가 갑자기 시가 떠올라서 시를 써보려고 합니다. 시? 어린 네가 시를 쓰겠단 말이냐? 어디 한번 써보거라. 정약용은 그 자리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거리에 멀고 가까움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시를 본 아버지는 아들의 글솜씨에 감탄을 했어. 우와, 총명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책도 아주 좋아해서 읽었던 책 중 하나를 집어 내용을 물어보면 막히지 않고 척척 대답했지. 어른이 된 정약용은 몹시 의젓해졌어. 장난도 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지. 성균관에 들어가고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도 합격해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에게 아낌을 받았어. 앞으로도 더욱 학문에 힘써 훌륭한 학자가 되도록 하시오. 예, 전하. 최근에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서책을 많이 들여왔다던데 서학도 함께 공부하여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야겠어. 정약용은 천문, 지리, 수학 등 과학기술에 관한 책들을 많이 공부했어. 백성들을 위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기 위함이었지. 이것을 실학이라고 해. 오,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이라서 실학인 건가?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기술을 배우면 백성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연구지. 어느 날은 정조가 정약용을 찾았어. 수원에 성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힘을 보태줘야겠네. 어떻게 쌓아야 할지 그대가 연구해보게. 제가 힘을 다하여 해보겠습니다. 그 후로 정약용은 성을 쌓는 방법과 기술을 밤낮으로 연구했어.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전해오는 기술책들을 전부 읽고 중국에서 들여온 책들도 읽었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고생을 덜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을까? 됐다. 이 방법이 좋겠어. 마침내 정약용은 거중기라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 거중기를 이용하여 무거운 돌들을 척척 쌓아 올려 무려 2년 반 만에 성체를 지었어. 백성들도 무거운 돌들을 등에 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 우와,
거중기의 발명으로 많은 백성들이 일을 하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맞아.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화성이야. 정조는 화성을 보며 감탄을 했어. 정말 아름답고 튼튼해 보이는 성이구려. 거진 2년 만에 이런 성을 쌓다니. 그대의 솜씨가 대단하오. 정약용도 장영실만큼 멋진 발명가구나. 그렇지? 하지만 예전에 외국의 서적을 공부하던 중 천주교의 감명을 받았던 정약용은 나라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로 먼 시골로 귀향을 가기도 했어. 그래도 정약용은 좌절하지 않고 500편이 넘는 책들을 썼지. 경세유표, 목민심서와 같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책들을 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퍼뜨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빨리 수원으로 가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화성을 빨리 보고 싶은걸? 좋아.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화재를 직접 보러 얼른 가보자. 방학엔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해야 할 숙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조이 안녕? 뭐하고 있었니? 깜짝이야. 놀랬잖아. 나 방학 숙제 하려고 인물을 탐구해서 느낀 점을 적어가야 하는데 누구로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 나 눈 감으면 돼? 조이야, 이제 익숙해졌구나. 출발해볼까? 여긴 어디지? 오늘 내가 알려줄 위인은 저기 서 있으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야. 내 소원은 첫째는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는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책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김구는 일본의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훌륭한 분이야. 그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나라 사랑의 마음은 백범이라는 그의 호에도 잘 나타나 있어. 백범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백정에서 백자를 평범한 사람이란 뜻의 범자를 따와서 김구가 직접 지은 호야. 가장 천한 사람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 호는 그냥 멋있는 이름으로 짓는 줄 알았는데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1895년 일본은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주무르기 위해 명성황후를 해쳤어. 일본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여 황후를 죽이다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일뿐이다. 김구는 스승의 말에 일본과 싸울 것을 다짐했어. 그래,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해. 일본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라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어. 의병? 의병이 뭐야? 의병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 싸우는 군대를 말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길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김구도 의병단에 들어가 열심히 싸웠어. 김구는 자신이 일본의 저항에 싸운 사실을 종이에 써 길가에 붙였어. 거기 누구야? 그리고 그걸 본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지. 김구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외쳤어.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나라 황후를 죽이는 건 어느 나라의 법이더냐? 그는 오간에서 책도 읽고 죄수들에게 글도 가르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어. 다른 사람까지 챙기셨다고?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그를 깨우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나라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는 억지로 을사조약을 맺어야 했어. 억지로 맺은 거면 분명 안 좋은 거겠네? 을사조약은 겉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권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강제조약이었어. 나라가 곧 집입니다.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야 이것들! 잡아! 이것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서 풀려난 김구는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연하다 또다시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고 말았어. 너희들이 내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내 정신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계속 퍼져나갈 테니까 김구 선생님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거야. 몇 년의 옥살이를 하고 다시 감옥에서 풀려난 김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갔어. 김구는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일본의 음모를 미리 알아내는 일을 했어. 선생님이 국무령을 맡아주십시오. 아니, 내가 그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선생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책임을 다하겠네. 국무령?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국무령은 지금의 대통령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아, 대통령! 일본은 김구를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치고 말았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지.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어. 27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김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땅에 입을 맞추었어. 2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으셔서 엄청 벅차오르셨을 것 같아. 백범 김구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다 바쳤어.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 바랐던 그의 소원은 분명히 통일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덕분에 방학 숙제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소중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조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아끼던 인형이 글쎄 찢어져서 솜이 다 빠지고 있어. 에이, 괜찮아. 솜을 더 넣어서 꼬매면 되지. 그러면 될까? 그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솜 얘기가 나왔으니 내가 조이 기분도 풀 겸 재밌는 위인 이야기를 들려줄까? 좋아. 그런데 솜에 관련된 위인도 있어? 솜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문익점이라는 위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솜을 쓸 수 있는 건데. 문익점?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궁금한걸? 좋아. 그럼 출발해볼까? 저분이 문익점? 맞아. 문익점은 고려를 대표해 원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국 원남 땅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어. 귀양살이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는구나. 고향의 부모님은 건강하실까? 문익점은 멀리 고려 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 문익점은 낯선 땅 중국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신세 한탄만 하며 세월을 보내진 않았어. 문익점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쳤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문익점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 낯선 땅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대단하시다. 그렇지?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문익점을 찾아왔어. 선생님 계십니까?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께서 근심이 많은 것 같아 말벗이 되어드리러 왔습니다. 문익점은 노인과 함께 마을을 둘러봤어. 저희 마을에선 선생을 귀양 온 지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긴 참 경치가 좋은 마을입니다. 문익점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러던 중 한 꽃밭이 눈에 들어왔지. 어르신, 저 밭에 있는 하얀 꽃은 무슨 꽃입니까? 노인은 문익점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밭을 바라보았어. 그곳에는 온통 새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 우와, 정말 새하얀 꽃밭이다. 너무 멋있다. 역시 꽃들은 참 예쁘구나. 저 목화를 말씀하시는군요. 저건 꽃이라기보단 솜이라 불러야지요. 노인의 말에 문익점은 깜짝 놀랐어. 나무에서 솜이 자란단 말입니까? 문익점은 고려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목화를 보곤 생각에 잠겼지. 저것만 있으면 고려 사람들도 따뜻한 솜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겠구나. 한참을 생각하던 문익점은 노인에게 부탁하였어. 제가 고려로 돌아갈 때 목화를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건 안 됩니다. 원나라에서 목화를 가져가는 건 불법입니다. 노인의 말에 문익점은 실망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목화를 가져갈 방법이 없나 고민했지.
이제 고려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모카씨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선생님 계십니까? 네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선생님 드리래요. 노인장의 손자인 소녀는 문익점에게 모카씨를 건넸어. 모카씨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간담? 문익점은 모카씨를 들키지 않고 고려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 지금도 해외에서 못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 옛날에도 그랬구나. 맞아. 그래서 문익점은 생각해낸 방법으로 모카씨를 숨기기로 하였지. 그래. 붓뚜껑에 넣으면 안전할 수도 있어. 문익점은 붓뚜껑을 열어 11개의 모카씨를 조심스럽게 넣었어. 드디어 문익점은 고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원나라의 관리가 문익점의 짐을 검사했지. 됐어. 몰래 훔쳐가는 건 없는 것 같구만. 문익점은 숨겨놓은 모카씨가 행여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들키지 않았어. 다행이다.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그렇지? 다행히 문익점은 무사히 모카씨를 고려로 가져올 수 있었어.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장인어른에게 모카씨를 보여주었고, 봄이 되자 장인어른과 함께 정성 들여 모카씨를 심었지. 정말 여기서 솜이 난단 말이지? 잘 자라주어야 할 텐데. 모카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성 들여 가꾼 결과 어느새 밭은 새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모카솜으로 가득해졌지. 어느 날 중국에서 온 스님이 그곳을 지나다 모카밭을 보았어. 오, 신기하구만. 고려에도 모카가 자라다니. 스님은 모카밭 주인을 물어 문익점에게 갔어. 문익점은 고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원나라에서 모카씨를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어. 그러자 스님은 문익점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무명천을 짜는 방법을 알려주었지. 우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저 스님이 아니었다면 모카솜으로 천을 짜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 스님 덕분에 모카는 비로소 실용화가 되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고려를 잊지 않았던 문익점의 용기로 고려 사람들은 물론 시대를 지나 현재 우리들도 모카를 이용한 옷들과 침구 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야. 우와, 나는 여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던 솜인데 내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미인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값진 거였구나? 빨리 집으로 가서 찢어진 인형 솜 넣어줘야지.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마워. 에이, 잘 안 되네. 얇게 그리고 싶었는데. 조이야 안녕? 먹이랑 붓으로 뭐 하는 거야? 안녕. 이번 주에 미술 수행평가가 있어서 먹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 그래? 그럼 우리 이번엔 우리나라 화가를 한번 만나볼까? 오, 정말? 나야 좋지. 빨리 가자. 빨리. 휴. 여긴 어딜까? 조이야,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가 누가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김홍도? 정답! 오늘의 주인공은 김홍도야. 김홍도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어. 김홍도의 그림을 본 화가 김응화는 깜짝 놀랐지. 이걸 정말 네가 그렸단 말이냐? 정말 대단하구나. 김응화는 김홍도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김홍도의 아버지가 격하게 반대했어. 안 된다! 그림은 신분이 낮은 작자나 그리는 것이다! 김홍도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어. 그러나 김응화는 김홍도의 아버지를 설득했지. 저 당시엔 그림을 그리는 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취급받았구나. 여러 사람의 설득 끝에 아버지는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했어. 단, 최고의 화가가 되어야 한다. 네, 아버지, 꼭 최고의 화가가 될게요. 김홍도는 아버지에게 최고의 화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김응환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 어느 날
김홍도의 그림을 본 표암 강세왕 선생이 김홍도를 불렀어. 그 비단에 어디 한번 그림을 그려보아라. 대감, 죄송하오나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싼 비단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긴장이 되셨을 거야. 종이를 받은 김홍도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김홍도가 그린 그림들은 금방이라도 종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 정말 대단하구나. 내 너를 도화서에 추천할 터이니 앞으로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거라. 도화서? 도화지는 않은데 도화서가 뭘까요? 도화서는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곳이야. 아, 인정받은 화가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보네. 도화서에 들어간 김홍도는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도화서에 있던 화가들은 김홍도를 못마땅해 했어. 어린 사람이 도화서에 들어오다니. 그러게나 말이야. 도화서의 화가들은 김홍도를 시기하면서도 그림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다행이야. 열심히 그림을 그린 김홍도는 결국 화원으로 임명되었어. 화원? 화원은 화가들이 가질 수 있는 벼슬이야. 우와, 벼슬까지 오르신 거야? 어느 날 왕위에 오른 정조왕의 초상화가 필요해 왕과 신하들은 누가 그리면 좋을지 회의를 했어. 이 그림이 제일 뛰어나구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짐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라. 김홍도는 당시 최고의 화가들을 제치고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광을 얻었어. 멋있다. 그 후 김홍도는 정조의 신임을 받아 금강산 풍경과 용주사의 탱화 그림 등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김홍도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만큼 유명해졌지. 어느 날 정조는 김홍도에게 관할을 관리하는 벼슬을 내렸어.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제게 내리신 벼슬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고을은 작지만 경치가 뛰어나니 그대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오. 임금님이 벼슬만 내리신 게 아니고 배려까지 해주신 것 같아. 한 마을로 내려온 김홍도는 백성들을 돌보며 그림을 그렸어. 하지만 나라에 닥친 흉년으로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지. 여봐라, 관아의 곡식을 풀어 백성에게 나눠주거라. 관아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지만 나라의 흉년은 계속되었어. 어찌 이렇게 흉년이 계속되는 것인가. 아무래도 나는 벼슬이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김홍도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남들이 관심 갖지 않던 서민들의 모습이 담긴 풍속화를 그렸어.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니 재물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 맞아. 김홍도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모습, 기름판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 등을 그림으로 남겼고, 뛰어난 그림 솜씨 덕분에 당시 선조들의 생활을 연구하는 훌륭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 재물에 큰 욕심이 있으셨다면 서민들의 풍경은 그려지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는 당시 선조들의 생활을 연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김홍도는 아주 고마우신 위인이야. 뭘 만들면 좋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 조이 안녕? 오늘도 고민이 많아 보이네. 안녕. 다음 달에 과학 경시대회가 있어서 뭘 만들면 좋을지 생각 중이야. 과학 경시대회를 준비 중이었구나. 조선시대에 정말 똑똑했던 과학자가 있는데 아이디어도 얻을 겸 같이 가볼까? 정말? 안 그래도 머리가 슬슬 아파오던 참이었는데 열을 식히러 가볼까? 레고! 여긴 어딜까? 저기 웬 꼬마아이가 위험하게 도끼를 들고 있네? 저 꼬마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장영실이야. 장영실? 나 알아. 해시계랑 물시계랑 만드셨잖아. 맞아.
관아의 노비였던 장영실은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잘 만들고 고치는 재주가 뛰어나 포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오호, 그 녀석 재주가 보통이 아닌걸? 조그만 녀석이 무기를 고쳐놓다니 대단하군. 우와, 어렸을 때부터? 역시 손재주는 타고나는 건가 봐. 잠깐, 근데 노비면 종 아닌가? 맞아. 장영실은 노비 신분이기 때문에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는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이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궁으로 불러 모은다는 소식에 사또는 장영실을 불렀어. 부르셨습니까, 사또? 영실아, 임금님께서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내 너를 추천할 테니 궁에 가서도 잘해야 한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너라면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임금님을 도와 네 꿈을 펼치거라. 감사합니다, 사또. 장영실이 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영실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소문을 들은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불렀어. 부르셨습니까, 전하? 네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너에게 벼슬을 내릴 테니 짐을 도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연구해보거라. 전하, 장영실의 어미는 기생이고 그는 관아의 노비 출신입니다. 천한 노비에게 벼슬이라니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옵니다. 서예 솜씨가 타고나듯 기술 또한 손끝으로 타고나는 법이오. 아무리 노비라도 그 재주가 뛰어나면 기꺼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소? 하오나 전하, 과인은 장영실을 정오품 상위원 별자로 제수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세종대왕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장영실의 노비 신분을 거두고 벼슬까지 내렸어. 헐, 세종대왕님이 정말 단호하게 결정하셨네.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대단하셔. 장영실은 백성들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거라. 예, 전하. 임금님께서 노비인에게 벼슬을 내려주셨으니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해. 어느 날 밤하늘을 보던 장영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거참 이상하네. 어제는 분명히 별이 저기쯤 있었는데 별이 또 움직이네? 장영실은 매일 밤 조금씩 바뀌는 별의 위치를 그리기 시작했어. 별과 달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매일 밤 별과 달을 연구하던 장영실은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 등을 살피고 기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 관측기구 간이와 혼천이를 만들어냈어. 와, 진짜 대단하시다. 세종대왕은 간이와 혼천이의 빼어난 성능에 감탄하였고 세자들에게 해와 달, 별 등이 움직이는 이치를 배우게 했어. 다음 해 장영실은 또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어. 전하, 해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 방부일구를 만들었사옵니다. 대단하구나. 하지만 해시계는 해가 뜨지 않는 날이나 밤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해 없이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물시계 자경루도 만들었사옵니다. 허허허, 정말 대단하구나. 이외에도 장영실은 세종을 도와 강수량을 알 수 있는 측으기와 물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수표도 만들었고 세종은 장영실의 발명품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어.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구나. 창의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 나도 일상에서 필요한 게 없나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우리나라 지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안녕 조이야? 오늘도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네. 안녕. 지금 지리 공부 중인데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해 보이는 그 지도를 전국을 직접 걸어다니며 그린 사람이 있다면 믿겠니? 뭐?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그리셨다고?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 그럼 오늘의 위인을 만나러 가볼까? 렛츠고! 도착했다. 오늘 만날 인물은 김정호라는 분이야. 김정호? 그 뭐더라?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분이야. 맞아. 대동여 지도. 저기 산 위에 보이는 저 소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김정호야. 여기서 한양으로 가려면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지? 평양으로 가려면 또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고? 김정호는 어릴 적부터 지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이 산줄기는 어디로 뻗고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정말 궁금하다. 그즈음 마을의 한 어른이 신기한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바로 조선 팔도가 그려진 그림이었어. 자, 이건 지도라고 하는 거란다. 참으로 신기하네요. 이 조그만 종이에 조선이 다 들어가 있다니. 아저씨의 말에 아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 그 모습을 보면서 김정호는 다짐했지. 내가 어른이 되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지도를 만들 거야. 저 때에도 지도는 이미 있었네? 맞아.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기 이전에도 지도는 있었어.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의 지형과 너무 달랐지. 하긴 정확한 정보도 없이 그렸을 테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겠다. 지도를 만들기로 결심한 김정호는 하나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려진 지도를 참고했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다시 만들기 훨씬 쉽겠다. 하지만 나라에서 보관하는 지도를 양반 출신도 아닌 김정호가 빌려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 지리학에 관심이 많은 김정호라고 합니다. 동국지도와 고려망국 전도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얼 믿고 그대에게 책을 빌려준단 말이오? 내 이 사람의 증인이 되면 빌려주겠소. 김정호는 양반 출신의 실학자 최한기의 도움으로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 우와,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 김정호는 온 나라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거리와 땅 높이를 측정했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힘든 여행을 계속했지.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김정호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김정호의 답은 항상 같았어. 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만든 이 지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치? 마침내 김정호는 청구도라는 지도를 만들었어. 그러나 김정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 다시금 먼 길을 떠났지. 몇 년 후 김정호는 최한기 등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어. 근데 대동여 지도가 정확히 뭐야? 대동여 지도는 가로 3m, 세로 7m 크기의 대형 지도야. 산과 강의 흐름을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22개의 부호를 사용하여 역, 창고, 목장, 섬 등을 표시했지. 섬까지 가셨단 말이야? 그럼! 게다가 심리마다 점을 찍어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어. 지도를 만드시는데 진짜 진심을 다하셨구나. 김정호는 답사를 하며 그린 지도 70여 장을 일일이 목판에 새겼어. 그의 딸도 목판 새기는 일을 도우며 대동여 지도의 제작에 한몫하였지. 획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여라. 글자가 다쳐서도 안 되지만 줄 하나라도 금이 가서는 안 되느니라.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 획 한 획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못난 애비를 만나 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한나라의 땅 모양을 종이에 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조금이나마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겐 기쁨이에요. 이 지도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산세를 보며 계획을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로울 땐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며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도 편히 이용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직접 두 발로 걷고 또 걸어 우리나라의 곳곳을 한 장의 지도로 만들어내고야만 김정호의 놀라운 정신력과 의지에 감탄하고야 말았지. 차를 타고도 며칠은 걸리는데 걸어서 전부 기록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백성들의 편리한 생활과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한 김정호의 나라 사랑이 평생을 걸쳐 완성한 한 장의 지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김정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그렇지? 그때 만든 지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외세의 공격에도 잘 방어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들어서 조이도 공부에 힘내보는 건 어때? 나도 힘내볼게.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고마워.